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인식이 커졌지만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이란 두렵고 낯선 대상이라는 건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죽음의 모습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아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명의료를 이어가는 이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인간다운 죽음, 존엄한 죽음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권리가 인정됐지만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도 안락사나 조력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형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에서 조력자살, 즉 조력사를 택한 한국인 말기 암 환자와 동행하며 이를 기록한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더북 시작합니다. 책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는 저자 신하연이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조력사를 택한 한국인 말기 암 환자와 동행한 후 쓴 기록입니다. 저자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조력사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과 스위스까지 함께 가줄 수 있는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한다면 본인도 조력사를 택하겠는가? 저자는 이 책에서 두 질문에 답합니다. 이야기는 저자가 2021년 8월 26일 스위스 바젤에서 64세의 나이에 조력사로 생을 마감한 한국인 남자와 떠나는 스위스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스위스에서 조력자살한 이 남자는 폐암 말기 환자로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했고 저자와 연결됐을 무렵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호주 교민이지만 스위스에서 조력사를 택한 한국인으로는 2016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였습니다. 남자는 저자의 오랜 독자로 둘은 스위스에 동행하기까지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가인 그녀에게 본인의 마지막 길을 동행해 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고 그녀는 두려움과 망설임 끝에 수락했습니다. 저자는 인연이 닿은 사람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막상 날짜가 정해지니 예상하지 못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스위스로 떠나기 며칠 전 감정의 파고를 겪으며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저자는 돌아가실 분의 감정이 이입됐기 때문이라고 보면서도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 동행자로서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겪지 않고서야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와 조력사를 선택한 남자가 출국을 준비하면서 주고받은 편지와 문자 메시지가 일부 공개됩니다. 남자의 초연함과 대범한 모습이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점점 이해할 수 있었고 공감하는 부분이 커졌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타인을 배려할 수 있을까? 그의 인품이 훌륭한 점도 있겠지만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준비해 왔기에 죽음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자를 포함해 같이 스위스로 떠나는 일행들은 남자가 마음을 바꾸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건 남자의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스위스에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아들이 대6살 무렵 이혼해 혼자 호주로 이주했고 20여 년을 떨어져 살면서 한 번 아주 잠깐 아들을 만났고 이번에 조력사를 계기로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죽음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부자상봉이 있으니 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동행자들은 신락 같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만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아들의 배웅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해 저자를 포함한 일행이 남자와 만나 며칠을 같이 지내는 모습은 보통의 여행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스위스의 풍광을 감상하고 일행은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지만 남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조력사를 시행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일행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일행을 끝까지 배려하는 그의 모습, 말 한마디는 독자로 하여금 슬프면서도 뜻모를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너무나 엄중한 상황에서 초연하게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아리게 했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이 나오는 건 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자신이 살아온 나날에 감사하는 모습이 죽음을 앞둔 기록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자는 초연하기까지 얼마나 담금질을 했을까? 그 시간은 오롯이 혼자여야 했을 겁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기까지 인간이기에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뀌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확고한 결심이 서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스위스로 떠나기 전 저자는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돌려보리라 마음을 다잡지만 결국 죽음의 침상에 눕고 마는 그를 보며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미소를 띠며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저자는 그가 떠나던 순간을 뇌리에 쐐기처럼 박혔다고 표현하며 인생 통틀어 가장 강렬한 체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1부, 2부로 나뉩니다. 여기까지가 1부, 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인 셈입니다. 조력사로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과 스위스까지 함께 가줄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죠. 이분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본인도 조력사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자는 조력사에 반대합니다. 스위스 조력사 현장을 다녀온 넉 달 후 기독교인이 된 저자는 자신의 생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락사 자체를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저자는 본인이 스위스에 동행했다고 해서 조력사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며 조력사는 또 다른 조력사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2부에서는 특정 종교에 기반한 저자가 생각하는 죽음을 다룬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조력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방문해 생을 마감하는 과정을 지켜본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조력사와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기에 저자의 경험과 기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합니다. 섬세하고 따뜻한 그녀의 문체는 스위스까지 날아가 스스로 삶을 등지는 남자를 마지막까지 어루만지기 충분했다고 감히 평가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력사, 안락사 논쟁에 앞서 죽음 자체가 이제는 양지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연명으로 결정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는 존엄한 죽음에 동참하려는 물결의 파고가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 정서상 수용할 수 있는 단계부터 서서히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안락사 논의가 시작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논의가 성숙하게 이뤄지려면 우선 죽음을 삶의 일부로 온전히 끌어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겠지요. 나의 죽음에 관해 가족들,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는 노력이 우선돼야 조력사, 안락사에 대한 논의도 정교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더 북이었습니다.